샬롬, 걸리버 여행기 21번째. 진짜 질병 이외에도 우리는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많은 병에 걸리는데 의사들은 그에 맞는 상상 치료를 발명했습니다. 그런 질병들은 각각 이름이 있고 그에 맞는 약도 있습니다. 암컷 야후들은 늘 이런 병에 걸립니다. 의사 집단의 기술 중 예후라는 탁월한 기술이 있는데 좀처럼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현실의 병이 차도도 없이 더 악화되면, 즉 회복 기미가 없으면 그들은 보통 죽음을 예고합니다. 이건 늘 의사의 권리였습니다. 그러다 죽음을 예고했는데도 예기치 못하게 회복세가 보이면 그들은 거짓 예언자로서 비난을 감수하기는커녕 자신이 시의 적절하게 약을 투여했기에 병세가 호전되었다고 자신의 총명을 세상에 널리 과시합니다. 또한 그들은 배우자에게 넌덜머리가 난 남편과 아내, 장남, 국가 대신 때로는 군주에게도 특별한 도움이 됩니다. 나는 전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주인과 함께 정부의 특성에 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특히 세상의 감탄과 질투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 우리 조국의 탁월한 헌법에 관해서는 더욱 자세하게 이야기한 바 있다. 여기서 우연히 총리에 관한 언급이 나왔기에 주인은 얼마 뒤 내게 그 명칭의 야후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달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말한 총리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연민과 분노를 전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자입니다. 적어도 부권력, 직위에 관해 보이는 맹렬한 욕구 이외에 다른 감정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온갖 용도에 맞는 말을 하지만 자기 생각을 보여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실을 말할 때는 반드시 상대가 그것을 거짓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가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윗자리로 갈 사람이고, 그가 당사자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누군가를 칭찬하기 시작하면 그런 칭찬의 대상이 된 사람은 그날부터 희망이 없습니다. 그에게서 약속을 받는 건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데, 특히 그가 맹세까지 하며 그 약속을 확인해 주면 최악의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엔 모든 희망을 꺾고 은퇴합니다. 총리 자리에 오르는 데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내, 딸, 누나나 여동생을 신중하게 이용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임자를 배반하거나 음해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궁정의 타락에 대해 대중이 모인 곳에서 맹렬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군주는 마지막 방법을 실행에 옮기는 자들을 총리로 쓸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격한 자들이 늘 주인의 뜻과 감정을 헤아리며 가장 알랑거리고 순종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임명된 총리들은 마음대로 인사권을 휘두르며 상원이나 국무회의의 사람들을 대다수 매수하여 권력을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면책법이라는 수단으로 나는 이 법의 특성을 주인에게 설명했다. 심판에서 벗어나고 국가에서 약탈한 물건을 가득 안고 공직에서 은퇴합니다. 총리 공간은 다른 사람에게 총리 직무를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곳의 시동, 하인, 짐꾼 등은 주인을 흉내내며 각자의 구역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의 세 가지 주요 요소인 오만, 거짓말, 뇌물수수에 탁월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그에 따라 그들은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대접받는 일종의 하부 궁정을 거느리고, 때로는 영리함과 뻔뻔함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주인의 후계자가 되기도 합니다. 총리는 보통 타락한 여자 애인이나 종애하는 하인에게 휘둘르는데, 그들은 총리의 모든 종애가 전달되는 은밀한 통로이기에 최종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자 왕국의 지배자로 불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인은 내가 조국의
귀족을 언급하는 걸 듣고서 내게 어울리지 않는 찬사를 보냈다. 나는 그대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으리라고 확신하네. 이곳의 모든 야후보다 체형, 피부색, 청결함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이지. 비록 힘과 민첩성에선 그들보다 떨어지지만 그대가 생활하는 방식이 저 짐승들과 다르니 당연한 일일세. 더욱이 그대에게 말하는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성도 지니고 있어. 내가 아는 모든 후이눔에게 그대는 경이로운 존재로 동안해. 후이눔 사이에도 차이가 있지. 흰색, 밤색, 절회색, 후이눔은 갈색, 검은 얼룩이 있는 회색, 검은색 후이눔과 체형도 다르고 지성도 다르다네. 전자의 후인음은 지성을 증진할 능력도 없지. 따라서 전자는 늘 하인에 머무르며 후자의 후인음과 결혼하고자 하는 열망도 없네. 그런 일은 이 나라에서 끔찍하고 비정상적인 일로 여겨지지. 나는 나를 좋게 생각한 주인에게 지극히 겸손하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변변찮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하고 정직한 부모님 덕분에 괜찮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우리의 귀족은 주인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자들입니다. 젊은 귀족들은 어릴 때부터 나태하고 사치스럽게 삽니다. 성인이 되면 음탕한 여자들과 어울리며 기력을 소모하고 끔찍한 병에 걸리죠. 재산이 거의 바닥 나면 그들은 오로지 돈 때문에 천한 태생에 못생기고 건강하지 못한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아내를 싫어하고 멸시하죠. 그런 부모사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보통 연주창에 걸리고 관절이 약하며 몸의 형태도 기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문은 3대를 넘어 유지되는 일이 좀처럼 없습니다. 부인이 데릴 일 건강한 아이를 얻고자 이웃이나 하인 중에 건강한 아버지를 찾아내지 않는 한 말입니다. 나약하고 병든 몸, 야윈 얼굴, 누렇게 뜬 안색이야말로 진정한 귀족 혈통이라는 표시입니다. 건강하고 원기완성한 외양은 귀족에게 무척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고 진짜 아버지는 바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체가 불완전하니 이들은 정신마저 불완전합니다. 이들은 심술, 둔감, 무지, 변덕, 호색, 오만한 호남물입니다. 이런 걸출한 집단의 동의 없이는 어떤 법도 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변경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귀족들은 우리의 모든 재산을 결정할 권리를 지니며 이는 항소 대상도 아닙니다. 제7장 저자가 남다른 애국심을 보여주다. 저자가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면서 영국의 헌법과 행정을 설명하고 주인이 그에 대하여 논평을 가하다. 주인이 인간 본성에 관해 발론하다. 이런 궁금증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나의 모습이 신체적으로 야후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미 인간에 대하여 몹시 나쁜 생각을 품었을지도 모르는 후인은 종족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도 거리낌 없이 인간에 대하여 설명할 생각을 했는가. 여기서 솔직히 고백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타락한 인간과 정반대 지점에 있는 저 훌륭한 네발 동물의 많은 미덕으로 인해 나는 진정한 지혜에 눈을 떴고 이해력도 넓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무척 다른 관점으로 인간의 행동과 감정을 보기 시작했고 동족의 명예는 신경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게다가 판단력이 예리한 주인 앞에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매일 내 결점을 지적하며 수긍하도록 했는데 전에는 단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런 결점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선 결점 축에도 들지 않는 것이라서 나는 정말로 놀랐다. 또한 나는 주인을 본보기로 삼고 배운 바가 있어 모든 거짓이나 속임수를 철저히 싫어하게 되었다. 내겐 진실이 무척 친근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진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기로 했다.
솔직하게 고백할 게 하나 더 있다. 내가 이처럼 인간 사회에 대하여 자유롭게 덜어놓는 데에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동기가 있었다. 나는 이 나라에 1년도 머무르지 않았지만 이곳 후이눔에게 커다란 애정과 존경을 품게 되었고 절대로 인간 사회로 되돌아가지 않고 여생을 이 탁월한 후이놈들 사이에서 보내겠다고 굳게 다짐했던 것이다. 악덕에 관한 사례나 동기는 전혀 없는 곳이니 그야말로 모든 미덕에 관해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기 적합한 곳이었다. 하지만 내 영원한 적인 운명은 그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내게 오도록 놔두지 않았다. 그래도 돌이켜 생각할 때 좀 위안이 되는 사항은 그토록 엄한 시험관 앞에서 대담하게도 동포의 결점에 정상을 잠작해주고 관련된 모든 사항을 최대한 호의적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신의 조국을 편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주인과 함께 보낸 영광스러운 시간의 대부분에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태까지 그중 핵심만 골라서 언급했다. 간결한 글을 쓰려다 보니 여기에 적은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모든 질문에 답하자 주인은 호기심이 완벽히 충족된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일찍 나를 불렀고 나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앉게 한 뒤 이는 전에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은 명예로운 대우였다. 아는 곳에 앉게 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말한 이야기를 전부 진지하게 생각해봤네. 그대 자신과 그대의 조국에 관련된 것이라면 더 많이 생각하려고 애썼지.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도무지 추측할 수 없지만 여하튼 그대들은 약간의 이성을 부여받은 동물인 것처럼 보이네. 하지만 그대들은 이런 이성을 엉뚱한 곳에다 사용했어. 타고난 타락한 모습을 더욱 악화시키고 애초에 자연이 부여하지도 않은 새로운 타락을 얻으려는 일 이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지. 그대들은 자연이 부여한 몇 안 되는 능력을 스스로 제거하고 태생적인 결점만 더욱 확대시켰네. 게다가 그런 결점을 진귀한 발명품으로 보충하려고 헛되이 노력하며 평생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네. 그대에 관해 말하자면 보통 야후 같은 힘이나 민첩성은 없지. 또 뒷발로 불안하게 걷고 앞발톱을 방어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하는 도구를 고안했고 햇빛과 다른 악천후를 막게 해주는 턱수염도 밀어버리는 도구를 만들어냈네. 마지막으로 그대는 이 나라에 있는 그대의 형제처럼 그는 야후를 이렇게 불렀다. 빨리 뛰거나 나무도 타지도 못하지. 그대들의 정부와 법이라는 제도는 명백히 이성의 중대한 결함에서 생겨났네. 또한 미덕의 결함 때문에 생긴 것이기도 하지. 이성적인 동물을 다스리는 데엔 이성만 있으면 충분한데 말일세. 따라서 그대가 동족에 관해 해준 이야기만으로도 그대들은 이성을 갖췄다고 감히 주장할 수 없네. 비록 그대가 동족 편을 들고자 많은 자세한 사항을 숨기고 자주 있지도 않은 것을 말했지만 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네. 이런 의견을 더욱 굳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 힘, 속력, 활력, 짧은 발톱, 그 외의 비자연적인 사항들로 그대가 불리한 상황이지만 그대의 신체와 야후의 신체는 모든 점에서 같네. 그대가 동족의 삶, 관습, 행위에 관해 내게 말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마음의 기질도 야후와 거의 비슷하네. 야후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 서로를 더 미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그들이 이렇게 된 건 그들의 불쾌한 외양 때문이네.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해도 나머지 동족의 모습은 볼 수 있으니까. 따라서 나는 그대의 동족이 옷이라는 발명품으로 기형적인 모습을 서로 보여주지 않는 게 다소 현명하다고 생각하네. 그렇지 않았다면 서로 도저히 참을 수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이제 내가 잘못 판단했다는 걸 알게 되었네.
그대가 내게 해준 이야기로 이 나라 야후들 사이의 불화는 그대의 종족과 같은 이유로 일어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야후 50마리가 좋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5마리에게 던지면 그들은 평화롭게 음식을 먹기보다 음식을 모조리 차지하려고 조바심을 내며 싸움을 벌이기 시작하네. 따라서 그 짐승들이 밖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보통 하인들을 두어 지켜보게 하고 집에서 음식을 먹일 때는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로 메어둔다네. 암소가 나이가 들거나 사고로 죽으면 후이놈이 자기 야후를 위해 그 암소를 확보하기도 전에 이웃의 야후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때로 몰려오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싸움을 벌이지. 비록 그대의 동족이 발명한 것 같은 편리한 살상 무기는 없고 좀처럼 서로를 죽일 수는 없어도 그 짐승들은 발톱으로 서로에게 끔찍한 상처를 남길 수 있네. 어떤 때엔 명백한 이유도 없는데 여러 이웃 야후 간의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네. 한 구역의 야후는 옆 구역 야후가 준비되기 전에 기습할 기회만을 노리지. 하지만 그런 계획에 실패했다고 판단하면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이는데 그대의 표현대로라면 내전이 벌어지는 것이네. 우리나라의 어떤 들판에 여러 색을 띠는 빛나는 돌이 있네. 야후는 이런 돌을 끔찍히 좋아하지. 이런 돌이 우연히 땅에 박혀 있으면 그들은 종일 발톱으로 땅을 파서 그것을 꺼내고 그들의 우리로 들고 가서 무더기로 숨긴다 하네. 하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야후들이 자기 보물을 찾아낼까 두려운 나머지 엄청나게 경계하며 사방을 감시하지. 야후들이 왜 그런 돌을 비정상적으로 좋아하는지, 그런 돌이 야후에게 어떤 효용이 있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었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행동이 그대가 인류에게서 나타난다고 했던 탐욕의 원칙에 기인하는 것임을 잘 알겠네. 한 번은 시험을 해본 적이 있네. 우리 집 야후 한 마리가 돌을 파묻은 곳에서 몰래 돌 무더기를 꺼내 치웠지. 그러자 이 추악한 짐승은 보물이 없어진 걸 알고 큰 소리로 슬퍼하며 모든 야후를 그곳으로 오게 했네. 이어 지독하게 악을 쓰더니 나머지 야후들을 물어뜯고 핥히며 난리를 피우지 뭔가. 그런 일이 있고 녀석은 야위기 시작했고 먹지도 자지도 일하지도 않았네. 그래서 내가 하인에게 몰래 돌을 같은 곳에 돌려놓으라고 했더니 이 짐승 녀석은 곧 활력을 되찾고 기분도 좋아졌네. 이어 녀석은 숨기기 더 좋은 곳으로 돌들을 옮겼네. 그때부터 녀석은 아주 쓸만한 짐승이 되었지. 더 나아가 주인은 빛나는 돌이 가득한 들판에선 맹렬한 싸움이 자주 벌어지며 이후 야후들이 끊임없이 그곳을 침략한다는 말도 했는데 그 광경은 나도 직접 본 적이 있었다. 주인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2마리 야후가 들판에서 그런 돌을 발견하여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다투는 동안 다른 녀석이 나타나 돌을 가져가 버리는 것 흔한 일이네. 그대가 언급한 소송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더군. 하지만 나는 주인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평판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말한 야후 싸움의 결론이 우리가 겪는 많은 법원의 판결보다 훨씬 더 공정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야후 원고와 피고는 싸움의 원인인 빛나는 돌 말고는 아무것도 잃는 게 없는 반면에 형평법 법원에선 양자 누구에게든 재산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절대로 소송이 종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인은 계속 내게 말했다. 야후를 가장 끔찍하게 보이게 하는 건 그대의 무차별적인 식욕이야. 그 짐승들은 그들의 무차별적인 식욕이야. 그 짐승들은 손에 들어오는 건 뭐든지 집어삼키려 하네. 풀, 식물 뿌리, 열매, 짐승의 썩은 살, 혹은 그 모든 게 뒤섞인 것까지 가리지 않지.
이 야후란 것들은 집에서 내어주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멀리 나가 빼앗거나 훔친 음식을 먹는 걸 훨씬 더 좋아한다네. 참 성미가 이상하지 않은가. 이 짐승들은 먹이를 구하면 배가 터질 때까지 먹고 이후엔 자연이 알려준 약효에 따라 어떤 식물 뿌리를 먹고 다 배설한다네. 주인의 말에 따르면 다른 어떤 식물 뿌리는 무척 줍이 많은데 드문 것이라 찾기 어려웠다. 야후들은 이 뿌리를 찾지 못해 안달했고 마침내 구하면 무척 기뻐하며 쭉쭉 말았다. 뿌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와인을 마시면 생기는 효과와 똑같았다. 이 즙을 마신 야후들은 때로는 껴안고 때로는 밀어내고 악을 쓰다가 활짝 웃고 제잘거리고 비틀거리며 넘어지고 그러다가 마침내 진흙 속에 쓰러져 잠든다. 실제로 나는 이 나라에서 병이 잘 걸리는 유일한 동물이 야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키우는 말과 비교하면 병이 덜 걸리는 편이었다. 어쨌든 야후들이 이렇게 병에 잘 걸리는 이유는 학대를 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몹시 더럽고 탐욕스럽고 추악한 짐승이기 때문이다. 후이눔의 언어에는 그런 여러 가지 병을 개별적으로 가리키는 명칭은 없고 보편적인 명칭밖에 없다. 그 명칭은 그 짐승의 이름에 따라 온 것으로 흔히 야후라고 했는데 야후의 병이라는 뜻이었다. 이런 병은 야후의 대변과 소변을 섞은 것을 강제로 야후의 목에 밀어넣는 방법으로 치료했다. 나는 이 방법이 성과를 거두는 걸 여러 번 목격했다. 여기서 나는 더 놓고 조국 동포의 공익을 위하여 이 방법을 권하고자 한다. 과도한 식사로 인한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감탄할 만한 특효약이기 때문이다. 주인은 학문, 정부, 기술, 제조 등에 관해서 이 나라의 야후와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떠한 유사성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왜냐하면 그는 야후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같은지만 관찰했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몇몇 호기심 많은 후이놈들이 관찰한 바로는 대다수 야후 무리엔 일종의 지배자 야후가 있네. 우리가 사냥터에서 우두머리 사슴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이런 지배자 야후는 다른 야후보다 늘 몸이 더 기형적이고 성질도 더 모질고 사납네. 이 지배자란 녀석은 보통 최대한 자신과 같은 야후를 측근으로 삼는데 이런 총애를 받는 녀석은 주인의 발과 엉덩이를 핥아주고 암컷 야후들을 주인의 우리로 데리고 오는 게 주된 일이네. 때때로 주인은 이 녀석에게 당나귀의 살점 하나를 보상으로 내어주지. 야후 무리 전체는 이 총애받는 녀석을 싫어하네. 따라서 이 녀석은 자신을 지키고자 늘 지배자 가까이에 있네. 이 녀석은 보통 주인이 더 나쁜 녀석을 찾아낼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데 자리를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후계자와 그 구역 모든 야후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네. 야후들은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밀려난 녀석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똥을 싸 갈긴다네. 하지만 이런 사례가 얼마나 그대 조국의 궁정 종신 대신에게 적용되는지는 자네가 가장 잘 판단하겠지. 나는 이런 악의적인 비유에 감히 대답을 하지 못했다. 주인은 인간의 이해력이 사냥개에 그것보다 못하다고 본 것이었다. 사냥개는 무리 중에 가장 유능한 개를 구별하고 따르는 판단을 내리는데 전혀 실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인은 말을 계속 이어갔다. 야후에겐 몇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대는 나에게 그대의 동족에 관해 말할 때 그건 말하지 않았지. 아니면 아주 조금만 이야기하고 말았거나. 야후는 다른 짐승과 마찬가지로 암컷을 공유하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암컷 야후는 새끼를 베고 있을 때도 수컷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지. 수컷들이 마치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격렬하게 암컷과 말다툼하고 몸싸움을 벌인다는 점도 빠뜨릴 수 없군. 암컷 대 수컷이든 수컷 대 수컷이든 그 싸움은
모두 악독할 만큼 야만적이네. 감각을 갖춘 다른 동물은 절대로 그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지. 주인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다른 사항은 야비함과 더러움을 좋아하는 야후의 기한 성향이었다. 다른 모든 동물이 정결함을 좋아하는 걸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기질이라는 것이었다. 앞에 두 가지 비난, 즉 암컷 공유와 싸움에 관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흘러보냈다. 동족을 변호할 말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분명 내 기질상 한마디라도 했을 것이었다. 하지만 좋아하는 기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 나라에 돼지가 한 마리라도 있었더라면 적절히 대응하여 인류의 오명을 쉽게 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돼지가 야후보다 귀여운 네 발 동물이긴 하지만 야후보다 더 정결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인도 지저분하게 먹이를 먹고 진흙에서 뒹굴고 자는 돼지의 모습을 봤다면 이런 사실을 인정했을 것이다. 주인은 또한 야후의 다른 특성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하인들이 여러 야후를 보고서 발견한 것인데 내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 때때로 야후가 공상에 사로잡혀 구석으로 가서 누워 울부짖고 신음하고 가까이 오는 모든 걸 쫓아낸다는 거야. 젊고 뚱뚱한 야후인데도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려고 하지도 않는다네. 야후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병들었는지 내 하인들은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었네. 하인들이 찾아낸 유일한 치료법은 고되게 일을 시키는 것뿐이었지. 그러고 나면 틀림없이 원래대로 돌아오더군. 이에 대해서 나는 동포에 대한 편파적 감정 때문에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서 신경성 우울증의 싹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이런 병은 게으르고 사치스럽고 부유한 자들만이 걸리는 것이었다. 만약 그런 자들에게 이 나라에서 활용하는 치료법을 강제로 적용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일에 앞장설 것이다. 주인은 관찰한 바를 계속 말했다. 앙컷 야후는 자주 강둑이나 덤불 뒤에 서서 젊은 수컷이 지나가는 걸 보내. 그런 다음에 수컷들에게 모습을 보였다가 숨고 이어 아주 기괴한 몸짓과 표정을 끝도 없이 드러내지. 그때 암컷에게선 극도로 불쾌한 냄새가 나네. 수컷이 하나라도 다가오면 암컷은 천천히 물러나며 자주 뒤를 돌아보고 겁을 내는 척하며 수컷이 틀림없이 쫓아오기 편리한 장소로 뛰어가네. 때로는 낯선 암컷이 나타나면 서너 마리 정도 되는 암컷이 낯선 암컷 주변에서 와서 빤히 쳐다보고 제잘거리고 씨굽고 온갖 곳에 냄새를 맡네. 그런 다음엔 경멸하고 무시하는 몸짓을 드러내며 떠나버리지. 주인은 직접 관찰한 경험이나 다른 후인에게 들은 이야기에다 약한 독창적인 내용을 가미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음탕함, 교태, 혹평, 험담의 싹이 틀림없이 여자의 본능에 내재되어 있는 것만 같아 놀라움과 슬픔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주인이 우리 인간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부자연스러운 암수 야후의 성적 욕구를 비난할 것 같아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자연에서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욕구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은밀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 쪽에서 기술과 이성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제8장 저자가 야후의 여러 사항에 관해 언급하다. 후이눔이 훌륭한 미더, 젊은 후이눔이 받는 교육과 훈련, 후이눔 총회에 관해 설명하다. 주인보다 내가 훨씬 더 인간 본성을 잘 이해하는 건 당연했으므로 그가 언급한 야후의 특징을 나와 조국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건 쉬운 일이었다. 나는 야후를 직접 관찰하면 더 많은 발견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자주 주인에게 근처 야후 무리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늘 이런 부탁을 아주 자비롭게 들어주었는데 내가 그 짐승들에 대해 품은 증오를 생각하면 절대로 야후 때문에 타락할 일은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주인은 하인인 건장한 밤생 말에게 나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는 정말로 정직하고 선량한 말이었다. 그가 보호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감히 그런 모험에 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부터 그 끔찍한 짐승들에게 내가 얼마나 당했는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나는 서너 번 정도 아슬아슬하게 놈들에게 붙잡히는 걸 피할 수 있었는데 마침 단검을 차지 않고 외출했으므로 참 위험했다. 야후들은 나를 동족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보호자를 옆에 둔 상황에서 내가 소매를 걷어 팔을 드러내고 단추를 풀어 가슴을 드러낸 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것 같았다. 놈들은 때로 대담하게 내 근처로 와서 원숭이처럼 내 행동을 따라 했는데 그런 흉내에선 엄청난 증오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내 저지는 마치 사람 손에 길들여져 모자를 쓰고 스타킹을 신은 갈까마귀가 야생 갈까마귀 무리를 만나면 늘 괴롭힘 당하는 것과 비슷했다. 야후들은 유아기부터 아주 날렵하다. 한 번은 내가 3살 정도 된 어린 수컷을 잡은 적이 있었다. 녀석을 조용하게 하려고 상냥한 태도로 온갖 노력을 했지만 그 조그만 마귀 같은 녀석이 비명을 지르고 핥히고 무는 게 여간 지독한 게 아니었다. 그리하여 나는 어쩔 수 없이 녀석을 놓아주었다. 놓아주고 나니 때마침 잘 놓아줬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끄러운 소리에 어른 야후들의 무리가 나와 밤생말 주변으로 몰려왔기 때문이다. 새끼가 안전하다는 걸 확인한 데다 밤생말도 내 옆에 있으니 놈들은 감히 가까이 올 생각은 못했다. 어린 야후의 살에선 코를 찌르는 심한 악취가 났는데 쪽제비 냄새도 아니고 여우 냄새도 아닌 그 둘의 중간 정도 되는 냄새였다. 하지만 그 두 동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불쾌했다. 나는 상황을 언급하는 걸 잊었는데 사실 전부 생략하더라도 이해할 만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끔찍하고 해로운 어린 짐승을 양손으로 붙잡는 동안 녀석은 노란 액체 형태의 더러운 것을 내 옷 이곳저곳에 갈겼다. 다행히 아주 가까운 곳에 작은 개울이 흘러 최대한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충분히 냄새가 빠질 때까지 감히 주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 나는 야후야말로 모든 동물 중에서도 가장 가르치기 힘든 동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놈들은 짐을 나르고 끄는 일 이상은 절대 할 수 없었다. 내 생각으로 이런 결점은 주로 삐뚤어지고 다루기 힘든 성향 때문에 생기는 것 같다. 그들은 교활하고 악의적이고 믿을 수 없고 원한을 잊지 않는 동물이다. 그들은 건장하고 강인하지만 성격이 비겁하다. 그 결과 무례하고 야비하고 잔인하다. 관찰한 바에 따르면 암수 가리지 않고 붉은 털을 가진 녀석들이 나머지 야후보다 더 호색하고 해롭다고 한다. 그런 만큼 훨씬 힘도 세고 활동력도 왕성하다. 후이놈들은 곧바로 부려먹을 야후들은 집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오두막에 데리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는 특정 들판으로 보내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식물 뿌리를 캐내고 여러 종류의 풀을 먹고 썩어가는 고기를 찾아다닌다. 때로는 족제비와 루히무, 들쥐의 일종을 잡아 개걸스럽게 먹기도 한다. 자연이 가르친 바에 따라 그들은 봉긋하게 솟은 땅의 옆면을 발톱으로 파서 깊은 동굴을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 눕는다. 암컷들의 굴은 더 커서 2-3 마리의 새끼를 충분히 데리고 있을 수 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개구리처럼 능숙하게 헤엄칠 수 있는데 물에 들어가서도 오랫동안 있을 수 있다. 물에서 그들은 물고기를 잡고 암컷은 물고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 새끼에게 준다. 이 기회에 나는 양해를 바라며 내가 겪은 기이한 경험을 말해 보도록 하겠다. 하루는 보호자인 밤생말과 함께 밖에 나가 있었는데 날이 무척 더워 근처 강에서 목욕하게 해달라고 보호자에게 간청했다. 그는 내 부탁을 들어줬고 나는 즉시 옷을 벗고 알몸으로 천천히 물로 들어갔다. 그런데 강둑 뒤에 서 있던 젊은 암컷 야후가 이 과정을 다 본 모양이었다. 장뜻 흥분한 그 암컷은 밤생말과 내가 추측하는 바로는 전속력으로 달려온 것 같았는데 어쨌든 내가 몸을 씻는 곳에서 5미터도 되지 않는 물로 뛰어들었다. 나는 생전 그렇게 겁이 났던 적이 없었다. 보호자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이하우 암컷은 극도로 불쾌한 방식으로 나를 끌어안았다. 나는 목이 터져라 고함쳤고 밤생말은 이에 전속력으로 내게 달려왔다. 암컷 야후는 정말 마지못해 내게서 벗어났고 다른 쪽 강둑으로 뛰어올랐다. 그곳에서 그 암컷은 내가 옷을 입는 내내 나를 바라보면서 울부짖었다. 이 일은 주인과 그의 가족에겐 즐거운 이야기거리였지만 나한테는 그만큼 지옥이었다. 이제 나는 팔다리와 얼굴의 이목구비 등에서 내가 진짜 야우라는 걸 더는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암컷이 나를 동족으로 보고 내게 자연스럽게 끌렸기 때문이다. 그 암컷의 털은 붉은색이 아닌 야생 자두 같은 검은색이었고 용물은 다른 야우처럼 완전히 흉측하지는 않았다. 내 생각엔 11살도 되지 않은 것 같았다. 이미 이 나라에서 3년을 살았으니 내가 다른 여행자처럼 이곳 후이눔의 생활 양식과 풍습을 알려주길 기대할 것이다. 실은 그게 바로 내가 주로 알아내려고 연구하였던 것이기도 했다. 이 고결한 후인음들은 보편적으로 모든 미덕을 갖추고자 하는 선천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성적인 동물에게서 사악한 면이 드러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들의 주된 격언은 이성을 함양하고 전적으로 이성의 지시를 따르라는 것이다. 끝.